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곳입니다. 비오는 토요일입니다. 지난 40여 년간 주식 투자,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 정도를 더듬어 보면서 앞으로 투자의 통찰을 얻어보려고 합니다. 커피도 한잔 하시면서요, 느긋하게 신나게 한번 놀아보겠습니다. 가령 75년부터 현재까지 또는 85년부터 현재까지 X축, 그 시간축으로 설정을 하면은 요거 장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제가 그린 그림 한번 보시면 대략 38년간 나스닥 지수 92배, 코스피 20배 올랐네요. 48년간 다우 지수 43배, S&P 500 지수 48배 올랐습니다. 물론 이거는 명목 상승률이기 때문에 실질 비교 위해서는 물가 상승률도 고려를 해야 하는데, 이것이 지금 보는 저 그림이 1억의 출발선이 되는 것은 거의 확실할 것이고, 구체적 숫자는 실질 비교를 한다 하더라도 구체적 숫자는 좀 달라지겠지만 저런 순서는 변하지 않을 걸로 저는 이렇게 직관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가 지수라는 것은 주식 투자 평균 수익률의 기준 아닙니까? 그래서 주식 종류별로 본다면은 실제 수익률은 천지차다, 천지차. 매우 다양할 겁니다. 가령 한국의 IT 버블 당시에 혜성처럼 등장해서 사라진 수많은 기업들,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새로운 기술 아니겠습니까? 그게 한때는 당시에 현대차 그룹 전체 시가총액보다 높았던 적도 있었던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죠. 그러면서 마포구 소재 32평 아파트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현재도 위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 환승 요지인 공덕역 부근에 있는 아파트고요. 85년에서 한 89년 그쯤에 분양가가 5천만 원 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현재 영상 만들려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매도 호가 확인했더니 대략 10억 원 내외입니다. 그래서 저 호가 다 주고 사는 사람 없겠죠. 지금 다 내고 가능하지 않습니까? 밑으로 내려가겠죠. 진짜 거래할 때는. 그런데 저 호가 다 인정한다 해도 최대 20배입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라는 거 집합 건물이라고 말하는데 이거는 주식과 많이 다르죠. 리스크 리턴 특성이 완전히 다릅니다. 주식하고 아파트는. 그래서 아파트는 세월이 흐르면 건물은 낡아서 부스러져서 건물 가치는 마이너스가 되죠. 그래서 토지 가치만 남습니다. 시작할 때는 토지 가치, 건물 가치 이렇게 시작을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은 모든 건물 가치는 감가상각되고 결국 마이너스가 된다 이겁니다. 이거는 지구상 모든 아파트가 동일하다고 봐야 합니다. 한국에서 제일 좋은 곳, 뉴욕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도 본질은 다르지 않을 겁니다. 건물 가치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토지 가치에서 철거 비용 빼야 한다 이런 뜻입니다. 낡아서 곰팡내 나는 그 아파트는 어느 곳에 있던 사용 가치는 마이너스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런 생각도 가능하죠. 이런 주장도 가능합니다. 불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뭔고 하니 세입자가 월세 내고 살 게 아니고 빈 아파트 관리비 명목으로 오히려 집주인한테서 월세를 받으면서 살아야 한다, 이런 주장도 불가능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거 이제 더듬는 이유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 힌트를 얻어볼까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앞으로 한 50년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한 10년 내지 20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더듬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고 있는 저런 가격 변동은 전부 사람이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살아있는 사람만이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권리 중에 대표, 모든 권리의 아버지, 그게 소유권 아닙니까? 사유재산 제도 하에서 소유권이죠. 이게 바로 모든 권력의 기초 아니겠습니까? 다른 권리는 소유권에서 파생되는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분석할 필요 없고요. 이 소유권 차지하려고
예? 전쟁하지 말고 전쟁 대신에 사고 팔아라. 그게 바로 자유시장제도 아닙니까? 전쟁으로 강탈하지 말고 돈 주고 사라는 거 아닙니까? 예, 그게 더 깨끗하잖아요. 그래서 이 성장한다는 것은 시장의 규모가 커진다는 것인데 장기적으로 시장의 크기를 결정하는 게 뭐겠습니까? 장기적으로. 예, 대가리 수입니다. 대가리 수. 예, 사람의 머릿수입니다. 사람 숫자입니다. 같은 두 수에서 성장을 극대화하는 것이 바로 레버리지 전략입니다. 빚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 50년은 머리수도 폭증을 하고 부채도 폭증을 해서 그래서 글로벌 시장 규모가 지금 폭발적으로 꼬부기 법칙으로 늘어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는 이것과 정확하게 정반대 현상이 진행될 것 같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이렇게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까지 성장과 번영을 주도했던 미국, 한국, 일본, OECD 그 합계 출산율은 대체 출산율보다 현저하게 적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적어지고 있다 이겁니다. 이 추세를 돌리지 않는 한 미래 시장은 현재 시장보다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일단 출발선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현재 대책이 무엇이며 그게 지금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이걸 앞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런 겁니다. 이거 머리수 줄어드는 거 대표 선수가 한국 아닙니까? 한국을 따라올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이 압도적 1등입니다. 그래서 1960년대는 연간 100만 명 이상 태어났다면 지금부터는 해마다 이 숫자가 이만큼 죽어서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연간 100만 명 정도 죽어서 사라진다고요. 그런데 요즘 새로 태어나는 숫자는 25만 명 이하로 지금 내려가 있습니다. 앞으로 점점 더 빠르게 새로 태어나는 숫자는 줄어들 것 같다. 이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제 부채를 본다면은 이 빚내서 성장한다는 것인데, 이런 그 레버리지에 의한 성장의 환상이 더 이상 통하지 않게 되는 거 아니냐. 오히려 이 레버리지 때문에 앞으로 성장에 발목 잡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그 국가는 지금 부채 한계 상황에 와 있을 거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는 적지 않은 국가는 지금 부채 위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지구 전체, 세계 전체의 개인과 기업도 다 마찬가지라고 보인다는 겁니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봅니다. 한국은 이 대한민국이 출발한 이후에 문재인 이전까지 국가부채 총액이 대략 600조 원 정도였다 그러죠. 그러다가 문재인이 떠날 즈음에는 무려 5년간 400조가 늘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래서 지금 1000조 원이 넘는 그런 빚덩어리 한국으로 지금 만들고 문재인이 떠났다 이런 뜻인데 도대체 저 문재인 도적 마귀 정권으로 그래서 보인다는 겁니다. 저거 도대체 저것들 저 도적 마귀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앞으로 두고 따져서 훔친 놈 잡아서 처단하고요. 훔쳐간 돈 모조리 거기에 이자까지 더해서 환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빚은 본질적으로 세월이 흐를수록 저절로 더 커집니다. 가만히 내버려 두면 빚은 점점 더 커집니다. 째깍째깍 쑥쑥 커진다 이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자 때문이죠. 그래서 이 옵션 평가 모델을 가만히 보면 말이죠. 이자를 초 단위로 계산합니다. 그 이자 함수 그 계산하는 모형이 익스포넨셜 지수 함수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이 이자보다 돈을 더 벌어서 빚을 줄여야 하는데 그림을 한번 보시면은 저는 저 그림이 현재 세상 사람들이 갇혀 있는 이자의 덫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 그림이 미국과 한국의 연간 실질 GDP 성장률 지금 잘 모르죠.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해놨습니다. 한국은 아마 한 1.3% 되지 않을까 금년에 미국은 한 1% 정도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주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잘 모르니까 물음표 해놨고요. 확실한 것은 금리나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적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즉 평균적으로 돈 벌어서 빚 갚지 못할 것 같다는 거 아닙니까? 빚은 내버려두면 계속 커지기 때문에 빚의 덫에서 빚의 감옥에서 자유를 얻으려면은 갚거나 탕감을 받아야 합니다. 그 방법은 그것밖에 없잖아요. 누군가의 빚을 탕감하면은 남은 다른 자들이 부담을 해야만 합니다.
소수를 위해서 다수가 분담을 할 수는 있을 텐데 문제는 그 소수가 지금 점점 더 많아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문제 아닙니까? 네? 왜냐하면은 GDP가 이자보다 낮잖아요. 인플레이션보다 낮잖아요. 그게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미래 세대로 계속 떠넘기는데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 가령 뭐 100년 후에 태어날 아기한테도 지금 빚을 떠넘겨야 할 그런 판이라는 겁니다, 지금. 예? 결국 추구야 끝나는데 죽는다는 것은 개인은 사망하는 것이고 법인은 파산하는 것인데, 아니 그러면 그 후유증이 그대로 또 남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살아남은 자들 이 결국 다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 현재 대책이 무엇이며 앞으로 이게 어떻게 실천되는지 이걸 잘 주목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요컨대 앞으로는 그래서 저성장 시대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글로벌 저성장을 기초로 수립해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말입니다. 예. 이 저성장이라는 것은 세상 살기 아주 빡빡해진다는 겁니다. 예? 예?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고 하잖아요. 앞으로 세상 점점 더 빡빡해질 것 같다 이런 거 아닙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 미국 상하원 연설하시는 거고 저 전문을 저는 VOA, Voice of America 그 유튜브로 이제 전부 다 들었는데 집중해서 다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와, 진짜 생각보다 대단한 그 역사적인 명연설 아닌가 이렇게 느꼈고요. 내용도 좋았을 뿐만 아니고 영어 발음도 잘하시더라고요. 아주 부드럽다고 잘하시더라고요. 예, 처음부터 시작할 때부터. 예. 그러면서 상당히 쉬운 영어를 천천히 따박따박 이렇게 그 말씀을 하시니까 아주 잘 전달이 됐습니다. 노래도 잘했죠. 예,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주 그 고수다. 그래서 제가 처음부터 제 양반 저 고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정치 고수입니다. 정치도. 저는 그렇게 평가합니다. 예, 그래서 그 고수의 기질이 풍긴 거 아닌가 이렇게 저는 봤습니다. 예, 기본적으로 기본이 탄탄한 분이니까 아마 그런 것 같은데 또 그 내용 중에 아주 주목되는 게 가짜 뉴스가 전 세계 자유민주주의 공동의 주적이다. 뭐 이런 취지로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은 공동의 주적은 힘을 합해서 우선적으로 박살 내버리자. 이런 주장 아닙니까? 이렇게 하자고 지금 선언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더불어 가짜뉴스 제조 유포당, 더불어 돈 봉투당, 더불어 민주 파괴당, 저 도적 마귀떼들이 아주 지랄 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또, 바이든 대통령보다도 부통령이죠. 해리스 부통령이 공식 오찬장에서 한 말이 완전히 저는 주목이 되고요. 소름이 쫙 끼치는 그런 섬뜩한 말이 지금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그 여자 아닙니까? 입에서 나온 말이 지금 이 시대는 역사적 전환점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적 전환점. 그래서 이 저성장 시대에 누군가 희생양이 필요하다 이렇게 들렸고요. 공급망 재편, 침략자 응징의 이름으로 저 중공체제, 러시아 레짐이 역사적 전환점에 선 거 아닌가 요게 저는 주목이 됩니다. 예. 지금 바이든이 그러니까 칩 액트 있잖아요. 칩 액트. 예. 칩 앤 사이언스 액트하고 다른 칩 액트 이거 중공 겨냥한 거 아니라고 말은 하지만은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바이든의 행동이지 않습니까? 즉 바이든을 중심으로 한 미국의 정책이지 않습니까? 미국 의회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만장일치 아닙니까? 미국뿐만이 아니잖아요.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예? 일본, EU 행동이 중요하잖아요. 예. 행동은 바이든의 말과는 좀 다르지 않느냐, 정반대이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는 지금 어디서 헤매고 있는지 그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월간 아파트 거래량 18년째 저렇게 놀고 있습니다. 예, 보시죠. 22년 10월이 저점이었습니다. 23년 3월까지 찔끔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20년 이후만 그려본 것도 같이 보시고요. 또 분기별로 그린 것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전부 다 제가 그렸습니다. 월간 거래량을 기초로 일평균 거래량도 제가 한번 그려봤습니다. 예, 그림 보시죠. 그래서 21년까지는 일평균 300건 정도 거래되었고요. 평균. 22년 연간 일평균은 거래량이 50건이었습니다. 50건. 그러니까
2006년부터 21년까지 일평균의 6분의 1로 줄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서울 아파트 시장은 말하자면 22년은 작년은 개점 휴업이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저는 월 거래량 3,000건 이하, 그러니까 일평균 거래량 150건 이하는 이거는 시장 침체다. 이렇게 정의를 해서 원래부터 이렇게 제가 딥바인 해서요. 계속 이렇게 시장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뭐 아파트 사고 팔려고 이렇게 분석하는 건 아니고요. 주식시장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경제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분석할 뿐입니다. 21년 8월 4,064건이었고 21년 9월에 2,692건 거래됐으니까 9월부터 침체 국면이 시작이 되어서 지금이 23년 4월입니다. 이제 5월 되죠. 그래서 20개월째 지속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 번도 이렇게 장기간 침체가 된 사례가 없습니다. 과거에는 침체가 6개월 진행된 게 한 번 있었고요. 7개월 넘어간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그래서 22년 10월에 558건이 역사적 저점이었고 2016년 10월에 19,798건이 역사적 고점이었는데 거래량입니다. 월간 거래량. 그래서 근데 23년 3월, 바로 지난 3월은 2,971건이 거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침체 기간 이후로는 가장 많이 거래가 되었는데 문제는 여전히 3,000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침체는 지속되고 있다 이런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4월 이후에 어떻게 될 건가 이런 것인데 이게 이제 진짜 중요한 것인데 제가 볼 때는 다시 줄어들 것 같다 이겁니다. 4월 거래량은 이제 6월 초가 돼야 확정이 되고요. 현재까지는 1,526건 거래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그 5월 한 달 동안 4월 거래량 그 데이터는 1,526건보다는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 벌써 증가 속도가 팍 줄었다 이겁니다. 그래서 3월보다 줄어들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서울 아파트 침체 상황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다. 23년 안에 끝날 것 같지 않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관련 규제 사실상 모조리 풀었죠. 과거로 돌렸습니다. 저는 이거 잘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세부담도 줄인 거 저는 잘했다고 봅니다. 아니 부동산 소유자가 무슨 그걸 죄가 아니잖아요. 그거. 아파트 하나 가지고 있는 거 죄가 아니잖아. 그걸 약탈해가면 안 되잖아요. 이거 완전 사유재산 부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윤석열 정부 이 부동산 정책은 다 모조리 잘 했다고 보는데 그래도 이제 주목해야 할 거. 하여튼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작년 10월 이후 그러니까 거래가 반짝 증가한 것 같다 이겁니다. 22년 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잠시 또 증가를 하다가 바로 줄었습니다. 폭삭 쪼그라들었습니다. 그래서 10월까지 계속 줄다가 이제 부동산 관련 규제를 싹 풀어버리니까 대출 규제를 싹 많이 풀어버리니까 다시 이제 반짝 거래 증가했는데 여기까지인 것 같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앞에서 쭉 얘기했던 걸 다 고려를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서울 아파트 가격 초월 한 50% 하락을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저는 그렇게 봅니다. 거래 침체는 23년에도 해소될 것 같지 않다. 24년 이후는 그때 가봐서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뭐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서울의 리딩 아파트 단지들 가령 대치동이나 압구정이나 여의도 이런데 저거 기본적으로 전부 다 낡아서요. 썩어서 곰팡내 풍기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거 환경으로는 사람 살기에는 최악일 겁니다. 저 안에서 살고 싶습니까? 저는 썩은 아파트에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스는 전부 다 50층, 60층 이렇게 재건축한다는 겁니다. 이거 왜 합니까? 이거 돈 되겠습니까? 하면은. 그래서 재건축의 본질을 생각하면은 오래된 헌아파트 부수고 시아파트 더 좋게 더 많이 짓겠다 이겁니다. 결국은 고층화, 고집적화 해야지 아파트 숫자가 늘어나니까. 그래서 새로 이사 올 사람이 생긴다는 거 아닙니까? 그 사람들한테 이제 비싸게 팔아야죠. 비싸게 팔아야죠. 그래서 그 돈으로
기존 주인들은 하여튼 싸게 새 집 짓겠다. 왜냐면 혼집은 살기 너무 싫으니까. 예. 그래서 새 집 지어서 잘 살고 싶다. 이거 아닙니까? 까고 보면 이거 딴 거 없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건설사들 탐욕이 작동을 하잖아요. 결국 새 집이니까 비싸게 새로 이사 올 사람한테 비싸게 팔고요. 바가지 왕창 씌우고 헌집 주인한테도 분담금 더 왕창 뜯어내서 결국 건설사들이 이익을 극대화하겠다, 더 많이 챙기겠다, 대박 내겠다 이런 탐욕이 작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 모든 것이 전제는 뭡니까? 늘어나는 그 집을 비싸게 사줄 사람들이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두 번째로는 현재의 집 주인이 새로 짓는, 새 집 짓는 그 비싼 비용을 이제 기꺼이 부담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서울 이사 올 사람들이 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 지금 아니지 않습니까? 1960년에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방식이 가능했는데, 지금까지는 이런 방식이 가능했는데, 지금부터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저런 방식이 가능하겠나 이겁니다. 하여튼 서울 인구 줄기 시작한 지 적어도 10년 넘었잖아요. 앞으로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월 출산화 수 1960년대에는 9만 명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속 감소해서요. 2020년 12월에 사상 최초로 19,641명. 그래서 월 출산화가 2만 명 밑으로 내려간 게 2020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12월이었죠. 21년에는 두 번 발생했습니다. 11월과 12월입니다. 2022년에는 세 번 발생했습니다. 1, 2, 3. 와. 2022년에는 6월, 11월, 12월 이렇게 2만 명 밑으로 출산했고요. 22년 12월에 출산화 수는 16,803명에서 저점이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거 23년에는 2월 달에 벌써 19,939명 2월 기준으로 최근 5개월간 세 번이나 발생했습니다. 2만 명 이하 출산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조만간 연 출산화 20만 명 시대에 열렸다가 20만 명 밑으로 내려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 지금 다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1960년대에는 연간 100만 명 이상 출산했던 거 그거와 비교하면 5분의 1로 이제 줄게 된다 이거 아닙니까? 퉁쳐서 5분의 1. 그래서 단순하게 연간 앞으로 대략 10년 또는 20년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100만 명씩 사라질 때 20만 명 정도 보충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출산율 급격히 상승하지 않는 한 이민 받던가 뭐 이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한국만의 현상 아니고요. OECD 즉 나름대로 좀 잘 산다는 국가들 공통된 현상입니다. 그래서 지구는 실질적으로 인구 감소 시대다 이런 겁니다. 앞에 나온 그림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이제 돌리면은 대체 출산율은 2.1입니다. 대체 출산율 2.1. 즉 인구가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는 출산율이 2.1이다. 여성 한 명이 평생 동안 자녀를 2.1명은 출산해야 한다 이런 뜻인데 그런데 여성 10명이 있으면 21명의 아이들이 있어야 한다 이런 뜻인데 세계 전체로는 2.3명이지만 여전히 세계 전체 인구는 증가를 하지만 OECD 평균은 1.6에 불과해서 하락 추세다. 한국은 0.78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한국은 여성 10명이 8명도 출산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고 나면은 이제 지금 있던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그렇잖아요. 오래돼서 헌 아파트는 팔리지 않아서 방치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도 새 집은 지어야 합니다. 새 집은 지어야 합니다. 공급은 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생활 수준이 있기 때문에 헌 아파트 살기 싫다고요. 그래서 거주 목적으로 아파트 구입하라는 사람은 헌 아파트 안 사죠. 재건축은 그래서 재건축은 더 이상 프리미엄이 아니고 디스카운트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런 겁니다. 그런데 저 압구정 여의도 대치동 주거수 저렇게 늘리는 고층화하는 재건축이 돈 되겠나 이런 뜻입니다.
만약에 저 재건축 한답시고 가구수를 왕창 늘려놨는데 안 팔리고 재고로 쌓이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앞으로는 재고의 시대가 될 텐데, 예? 재고의 시대가 온다고요. 예. 그래서 결국 아파트가 앞으로는 투자 수단으로서는 매력이 많이 떨어지지 않겠나 이런 겁니다. 가수요가 나오려면은, 예? 투기 수요가 몰려야 하잖아요. 투자 가치가 있어야 되는데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좀 별로인 것 같다 이겁니다. 예. 살살림이 줄어드니까. 예. 그래서 극히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또 어떤 특별한 건 호재가 있는 경우에나 자본 소득이 가능하지 않겠나. 즉 가격 상승이 예?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겁니다. 그렇지 않고 평균적으로는 가수요는 없지 않겠나. 실질 수요가 아파트 수요의 주를 이룰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그래서 과연 앞으로 저 강남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로 발휘될지 지금까지와는 다른 모습이 되지 않겠나. 그래서 이게 어떻게 작동될지 앞으로 이건 매우 흥미로운 구경거리가 될 것 같습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